다시 박영준하고 오세훈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부산은 어떻다고 해요? 부산은 뜨끈뜨끈한데 이게 참 서울하고 좀 다른 면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바닥에 밭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뒤집은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뒤집은 지 이게 뒤집어서 몇 년 경작하고 제대로 경작하고 이랬더라면은 그게 굳어져 있었을 텐데 이 뭐 오던 시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성추문 외에도 시장을 뭐 그렇게 잘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서 참 김영춘 후보가 너무 고생한다. 그런데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 애매한 상황이에요. 애매한 상황. 네. 그런 것 같아요. 뜨끈뜨끈하게 우리 쪽이 결집하고 치고 올라가는 건 확실하고 특히 그 이 깜깜이 뭐 블랙아웃 되기 전에 여론조사 추이를 봐도 박영준은 떨어지고 김영춘은 올라가고 네네. 이 상황이었던 것까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참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힘드네요. 부산도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18점 몇 프로 정도 되죠? 예. 네. 예, 18점 몇 프로 정도 되죠. 그 역대급으로 높은 거예요, 그게. 역대급으로 서울이 높은 비해서 거죠. 낮은 예. 거죠. 부산 원래 좀 투표율이 좀 낮아요. 18.65%. 예. 부산은 그 광역 시도 중에 늘 투표율이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부산에서는 김해나 이쪽으로 창원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양산 쪽으로도 그 공단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측면이 존재하고 있죠. 투표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좀 있군요. 예. 출퇴근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요. 네네네. 네. 근데 저 박영준 후보 같은 그 의혹의 덩어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역대급. 네, 광역단체장급에서 MB를 능가해. 네.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뭐 도대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도대체. 공교롭게도 김영춘, 박형준 두 사람이 다 국회 사무총장했죠. 그렇죠. 그런데 김영춘 때는 그런 논란이 없었잖아요.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특혜 논란이 없었잖아요. 뭐 뭔가 특혜를 주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지인의 뭐 아들 뭐 이런 식이고. 덕을 때리는 건 지인의 업장에는 박형준 자식이 일을 하고 있고 반대로 지인의 업장은 박형준 후보가 특혜를 줘버리고 요런 관계. 뭐 누가 수합 거래라 그랬더라고요. 네. 네. 수합? 수합. 서로 맡겨냈다는 식으로. 수합핑 할 때 그 수합이. 수합. 그러니까 국회 사무총장 할 때 그런 식으로 특혜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국회 건물을 자기 건물처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회에 속한 건물을 그 사람 지인의 그 아들에게 무상으로 쓰게 해주고 그 대신 자신의 자식들은 그 지인의 건물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곳곳에 가는 곳마다 이제 의혹을 만들어내는.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그거 아닐까요? 그 박형준 1호 공약인 어반루프의 끝점이 그 기장에 있는 조윤타운 그 많은 부동산에 거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지. 참 진짜 혹부리 영감도 아니고 의혹부리 영감. 그 어반루프가 뭐냐면은 진짜 음속으로 달리는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제가 봐서 지금 현실적으로 기술을 그거를 도입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박형준 시장을 한 10년 이상 하면 가능할까요? 근데 그걸 1호 공약으로 내면서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든 공약을 던졌는데 그 끄트머리에 봤더니 자기네 땅이 있는 이거는 부산 시민들은 저는 그거 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반루프는 사실은 이게 지자체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할 때 시범단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있었지 지자체가 주도할 사업은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범단지를 만약에 만든다면 어디다 만들 것이냐. 투부형으로 가는 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갖고 안을 진공상태로 해가지고. 진공상태로 투부형을 하는 거. 그 이제 일본에서 이제 요코하마 어디 가면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압축 도시 하나 이제 외곽에 그렇게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하자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원래 그게 그거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를 그걸로 해서 뭐 몇 분 만인가 쏜다. 캡슐형으로 해가지고 안에 진공상태로 해서 뭐 그 구상을 공상 만화에서 봤던 거긴 한데. 그렇죠. 예, 그걸 하겠다는 건데 그게 뭐 당연히 이제 필요한 나중에 그 현실화할 수도 있는 기술이고 하면 뭐 채택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가 참 안 쓰려고 했는데 참 생 난리 부르스를 하네 참.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멘탈이 가능하죠. 사람 심리적으로 말이에요.
내 땅이 저기 있어요. 뭐 부인 이름은 돼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종착지가 또 거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공약을 하면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의도적으로 사실은 공약이니까 더 약간 그걸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뻔뻔하다 사람이죠. 들통 날까 봐서라도 살짝 네. 피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 기장이 부산에서는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이잖아요. 예, 예. 기장군이죠. 신기하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렇게 되죠. 그 박형준은 진짜 민주당이 하는 구호가 거짓말이 아닌 게 이 사람 지금 고소고발을 엄청 당했는데 서울시장 되면 이거 어차피 뭐 선거법 관련돼 있다고 하면 1년 안에 수사받으러 다니느라 정말 정신없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네.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6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수사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이에. 그럼 뭐 플라스틱 튜브 관을 하나 갖다 놓겠죠. 모형 갖다 놓고 시범하겠지만 그러면 장난감 저기. 부산시청하고 검찰청하고 어반드프를 설치해가지고 빨리 왔다 갔다 해야죠. 근데 이런 멘탈들 있잖아. 그 국회에 뭐 자기 지인한테 레스토랑 같은 걸 특혜를 주고 레스토랑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조형물 있죠. 그 좀 괴랄하게 생긴 거. 과일업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거 국회에 안 어울린다고 저 뒤쪽으로 옮겼다면서요. 네, 네, 저희 환정관 근처로 옮겼습니다. 네, 환경 파괴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와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그 옮기는데 또 천몇백만 원 또 들어갔는데 네. 그것도 또 그쪽으로 갔다고 들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에서 일부 보면 좀 이쪽 결이 아닌 사람들이 극히 일부 발견되긴 하는데 내가 김영춘 사무총장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서라도 그런 특혜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밖으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노골적으로 뭔가 뒤져만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의 지인한테 다른 사람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기다렸다가 사업자 등록증도 안 낸 사람을 기다렸다가 공짜로 뭔가 특혜를 줘버리는 그 멘탈은 그게 비리 구조잖아요. 네. 비리 구조죠. 그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일이 있으면 그 형식적 요건은 갖춰서 와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야, 너무 티나니까 걸릴까봐. 근데 이분들은 그것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매장을 따로 구해. 여기 이미 내가 너한테 주기로 한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으로 바로 등록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주는 구조는 아닐 거고 기브앤테이크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핵심이 비리잖아요. 그게 수학 거래라는 겁니다. 아까 수학 공짜가 거래. 어디 있습니까? 공짜는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고 예. 부산 시민들은 저는 제가 뭐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라 부산 시민들의 민주의식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 지난 총선 때 민주당 득표율 44% 이미 저쪽 땅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오고돈 시장 때 득표율이 55%니까 그런 정도로 보면 이런 입소문들이 저는 충분히 나고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박형준 심판 선거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봐요. 아마 부산은 제가 봤을 때 본선거 투표율이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 박형준 씨에 대한 실망한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다음에 고연령층들이 투표를 좀 적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오세훈하고 박형준 찍는 게 저는 역사에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찍어놓고 나서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명박 찍었던 분들이 이명박의 말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기 한강에 손가락이 둥둥둥 떠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투표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잘못 찍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는지를 이명박 박근혜 찍어놓고 반성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한 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표들이 모여서 그런 소위 말하면 잃어버린 10년, 9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 투표에 대한 뭔가 생각을 바꾸고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일부는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 때 그게 바뀐 투표 행태가 나타나서 생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내 투표가 맞았음을 증빙하려고 하는 분들이 일부 있다는 거. 근데 우리 정치가 참 안타까운 게 이게 국민의힘이 10년 전 사람 그대로 다시 나와서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탄핵도 겪고 이러면은 좀 황골탈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또 이렇게 불거진 의혹 중에 되게 이제 그 심각한 의혹 중에 하나가 뭐 유재중 의원과의 그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국민의힘이 그 2012년에 그 경선 과정에서 그런 불법들이 나중에 검찰에서 일부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박형준 후보 같은 정치인을 퇴출시켰어야죠. 근데 그때 퇴출시키지 않고 또 공천한 이 후아무치함과 뻔뻔함이 심판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그리고 당시도 보면 우리가 보면 항상 느끼지만 검찰은
이 검찰 개혁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에 관해선 정말 그냥 발가벗기듯이 텁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유재중 사건에서 실제로 그 무고를 했던 여성하고 그때 같이 함께했던 공범 사건에서 보면 박형준 후보 측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을 검찰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묶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어떤 설득 자료로 해서 시나리오라는 이름으로 제출까지 하거든요. 근데 추가 수사는 전혀 안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들이 인지하고 있는 불법 그 관여자들에 대해서 그냥 면죄부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의 다시 박형준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 국민의힘 후보로. 우리가 지난 총선 때 이제 일부 의혹만으로도 경선이라든가 공천 자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무죄가 나오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겪었는데 거기에 비해 보면요, 박형준 후보나 오세훈 후보 이런 분들은 아예 경선 자체에 참여를 시키지 않는 게 맞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리투성이의 후보들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 선수가 그것밖에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LH 이 사태를 빌미 삼아서 그냥 끼워 넣기 하는 거죠. 뭐 이게 중요해 지금. LH 사태가 중요하지.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이럴 때 민주시민들이 그 어떤 의도를 알아차리고 오세훈보다는 박영선이 훨씬 100배 훌륭한 후보고 박형준보다는 김영춘이 훨씬 훌륭한 후보라는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치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자, 오세훈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김한규 대변인의 이거 한번 볼게요. 5가지 요거 정리 잘했더라고요. 요거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곡동 사건의 본질은 셀프 보상입니다. 오세훈 후보 내곡동 거짓말 핵심 정리. 이전 정부에서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미 지정됐다면 당시 지정제 안 할 필요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번 국장 정결이어서 나는 전혀 몰랐다.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고 20만 평 그린벨트 해제가 국장 정결이라는 억지는 비상식적입니다. 3.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현장에 간 적 없다.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다수 목격자 증언에도 큰 천함이었다. 얼버무립니다.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희대의 유행어. 판사는 코웃음 치지 않을까요? 다음에 갔으면 어떻고 안 갔으면 어떤가. 그건 본질이 아니다. 변호사 오세훈은 현장 방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땅 위치를 알면서 한 지정지구 제한은 시장으로서 이해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갔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5. 낮은 가격으로 수용되어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지구 지정 전 공시지가의 6배 보상금을 수령했고 천함은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받았습니다. 수용되지 않았으면 팔리지 않는 싼 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자, 김한규 대변인 이름으로 나왔네요 이게. 네. 이게 핵심 정리는 이렇게 잘 된 거죠.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잘 돼 있는 겁니다. 그 처음에 그 얘기했던 그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확정됐다. 근데 그 부분은 당연히 거짓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발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허위사실 공표로.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까 지금 김한규 대변인이 정리한 내용처럼 별도의 제한이 필요 없어요. 이미 확정이 됐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법령이 바뀌면서 근거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근거법이 바뀌게 되면 기존 법에 따라 행한 처분이 그대로 간다라는 경과 규정이 다 있어요. 부칙에. 그러니까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명칭이 바뀌어서 그래서 새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법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지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땅의 존재를 몰랐다고 극구 부인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이해 충돌 사안에 관해서 본인이 어떤 속으로 이게 뜨끔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뜨끔하니까 그 땅의 존재를 부인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만약에 오세훈 후보 측이 땅 거기 있는지 알았는데 자기는 관여한 바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게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직권남용 같은 걸 적용하기에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수사로밖에 밝힐 수가 없는데 수사로도 밝히기가 쉽지 않은 건이에요. 워낙 오래돼가지고. 근데 십몇 년이 됐기 때문에 밝히기 어려운 사건인데 본인이 더더군다나 그렇게까지 해명해버리면 수사는 밝히기 어렵지만 유권자들한테는 의혹으로 남겠죠. 근데 그게 의혹으로 남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그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자기는 땅 존재조차 몰랐다 얘기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멘탈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홍준표 대표라고 홍 아저씨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바로 그냥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뭐 그렇다고 뭐 별로 번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 죄송합니다. 넘어갑시다. 뭐 이런 번 것도 없고는 오세훈도 비슷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어쨌든 그렇게 하고 털고 넘어갈 건데 이 사람 멘탈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거짓말이 자꾸 커져서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저도 이제 법을 하나 확인해 봤어요. 국장 정결 관련되는 게 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주택지구 지정 변경은 시도지사가 무조건 경유토록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법령에. 그렇게 돼 있고요. 저도 이제 조변한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예.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도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거짓말한 횟수가 몇 번이나 이게 여기에 따라서 이게 이 죄의 경중이 더 커질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의도했냐, 의도하지 않았느냐는 유무죄 판단할 때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그렇죠. 의도하지 않았느냐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꼭 의혹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허위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네. 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 뭐 본인이 실수다. 나는 이걸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다 유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재산 등록할 때 깜빡했다 그 채권의 존재를 그렇게 얘기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였나요? 네, 80만 원이 좀 사실 안타깝죠. 너무 그게. 약해. 그거는 왜 그랬냐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당락에 그 한 사람의 재산 등록의 문제가 이 정당 투표잖아요.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 맥락 자체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구에 있다면 날아갈 사안이에요. 그렇죠. 100% 날아가죠. 더더군다나 이 사건은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왜 그걸 언급했냐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로 보느냐라는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내곡동 의혹이라고 답한 게 1등으로 나온 여론조사가 꽤 있어요. 그러면 유권자의 그 판단에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반증이거든요. 이런 자료들이 다 증거로 제출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증인이 이제 세 군데서 증인이 나왔어요. 네. 경작자들, 네. 그다음 측량하시는 분들, 네.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이 세 군데서 이제 증인이 나왔는데 네. 이 세 군데서 다른 곳에서 나왔잖아요. 예, 이야기가 다른 분들 이 정도면 이제 증인으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그거는 당연히 충분하고요. 그거는 또 다른 거짓말.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거짓말을 보태는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땅의 존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와 관련된 거짓말을 보태는 거짓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측량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 생태땅 집에 간 적이 있다 없다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그 발언 문제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측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허위사실 공표는 각 개별 발언마다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다 발언별로 끊는 거예요. 최근에 이 논란 과정을 보면 마치 재판 과정 보는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지금 피고로 앉아 있는데 그 거짓말을 하는 것들을 이쪽 변호사가 증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반박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그렇죠. 재판을 가면 똑같은 구조를 거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땅의 존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러니까 땅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말이 허위냐 아니냐, 그 부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경작자의 증언과 측량 기사의 증언과 식당 주인의 증언이 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그다음에 생태땅 집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느냐 당일날, 그거와 관련해서는 경작자와 식당 주인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정말 이제 그러니까 당선 무효의 형에 해당한 정도의 허위사실 공표냐는 이게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유권자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서 너무 증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지역이 지금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본인이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지역구입니다. 강남구에 강남구이 지역구예요. 근데 본인 지역구에 있는 본인 땅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게. 본인 지역구에 있는 본인 땅이고 심지어 본인이 그래서 신고까지 했어요. 됐는데 그렇죠. 근데 그 땅의 존재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법으로 가고 아무리 그게 뭐 민주당을 싫어하는 판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불가능한. 누가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재용이면 모를 수 있다. 응? 이재용 정도 되면 모를 수 있다. 땅이 너무 많으니까. 이재용 정도 되면 땅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내 땅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네. 그런 부자가 아니고서 그렇죠. 불가능하다. 네. 생각해보면 오세훈 재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다수는 부인 거에 가깝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 토지와 관련된 재산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산 신고를 할 때 보면요, 제일 꼭 이제 안 틀리고 확인하는 게 토지하고 부동산이거든. 그렇죠. 왜냐 그게 사고가 제일 잘 나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제일 너무 명백하게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 여부가 나중에 사후에 밝혀져요. 그렇죠. 바로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들키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땅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런 건 생각해서 오는 걸까요? 애드립일까요? 본인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법률가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 그런 변명이 실제로 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도 상황 논리로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뉴스 공장에 대해서는 이제 허위 사실로 이제 법적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사실 자기가 자신이 있다면은 그 증인 세 분, 측량기사, 경제학인, 식당주인 이 세 분도 걸어야 돼요. 근데 또 이분들에 대해서 걸지는 않는 거야. 걸지는 않는데 당 차원에서 원내대표까지 전부 다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법적으로는 걸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캥기는 게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오세훈 후보 본인이 직접 고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겠죠. 제가 캠프 측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다 무고를 피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박형준도 마찬가지예요. 박형준도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 그 의혹들에 대해서 캠프가 그냥 고발하는 차원에. 그러니까 그래놓고 유력한 증인들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나오면은 요거를 이제 저쪽에서는 선거 끝까지 정치 공작이라고 이제 치환을 시켜야만 그렇죠. 민주당이 네. 데려온 사람들이 이거 진짜 거짓말로 지금 오세훈 떨어뜨리려고 그런다. 선거에 오래된 스킬이잖아요,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본인 지역구, 그러니까 지금 서울처럼 큰 곳도 아니고 강남구리 그렇게 딱 면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있던 본인 소유,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죠. 배우자 소유의 토지로 본인이 재산 신고까지 2차례나 한 그 토지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심지어 측량 현장에까지 있었다라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너무 또 공교롭게도 다 지금 이제 뉴스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측량 직후에 서울시에서 당시 이명박 시장이었어요. 이명박 시장이 지구지정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지구지정 제안을 하죠. 네, 제안을 위한 내부 사전 용역을 하죠. 네, 사전 용역을 합니다. 사전 용역을. 근데 측량이 끝나고 측량을 2005년도에 하고 네. 사전 용역은 아마 2006년도 그렇죠. 근데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본인 지역구예요. 그리고 직전까지 국회의원을 했고요. 2년 전까지, 1년 전까지, 2004년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인 지역구에 그 다음에 그 서울시장은 당시 같은 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그 캠프인가 그때 대변인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둘 사이에 내곡동 개발과 관련해서 내부 정보가 오고 갔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사악한 인간들 진짜. MB가 또 그거 보고 또 둘러봤을 수도 있어요. 네. 와, 그런데 본인이 마침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차피 보상 대상이 되는데 혹시 누가 권리 주장하면 어떡하지? 야, 빨리 측량해. 왜? 본인이 변호사거든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상호 변호사 역시 땅 전문 변호사. 야, 훌륭하다.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에 진행하는데 실제로 경제자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얘한테 미리 준비해온 임대차를 계약서라도 하나 받아놔야겠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도 받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잘 달래야 되잖아요. 괜히 거기서 분쟁이 붙어서 좋을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까지 받을 때까지는 이제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고. 식당 가서 밥도 사고 그 식당이 그냥 싼 집이 아니에요. 우리 생태찌개 한다고 거기 이제 고기도 파는 집이고 근처에 거기 이제 국가기관이 많아요. 국가기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가는 식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씨라든가 외지인들이 잘 안 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변호사고 제 가족들의 일이 그렇게 벌어졌다면 딱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 나오시거나 뭐 후보 포함해가지고 지난주 조상호 변호사가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를 누가 이야기를 해. 그 누구한테 들었냐 그러면 조상호 변호사의 예, 맞아요. 역시 땅 전문 변호사. 아니 그렇잖아요. 본인 가족 일이 그 법률적 이슈가 닥쳤는데 본인도 마침 국회의원 딱 그만두고 약간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어요. 유명하고 또. 네, 여유도 있어요. 근데 어찌 하다가 어떠한 경위로 제가 심지어 그 땅이 개발될 내부 정보를 미리 알게 됐어. 그러면 근데 변호사라면 본인의 그 가족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당연히 가는 거고 그 가족들 중에서 그럼 의사가 갑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천안부단
오히려 사위가 간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선글라스 끼고 선글라스에 변호사 의사가 뭘 한다고 가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윤석열 장모나 오세훈 장모는 그러려고 법 좀 아는 사이 얻은 거예요. 뭘 새삼스럽게. 그 완전 느낌이 저거 영화 그 나쁜 놈들 예, 전성시대인데 아니, 저거 아닌가요? 그 아들 억지로 덕킹인가? 혹시 조상호 변호사는 네. 장모님은 어떻게 해?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모님은 완전히 자랑스러워지겠어요. 장모님은 그냥 평생 살림만 하시는 분. 땅 같은 거 없으세요? 장모님,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용인 땅을 조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측량해야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네. 상속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네. 또 이건 부모님 의지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그 땅을 다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가.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고 다 그렇게 그래서 다 어머님, 장모님이죠. 장모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분을 몰아준 거죠. 그렇죠. 네. 원래 상속권이 50% 정도 있는 걸 다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50%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가 보통은 다른 그 상속인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식들, 그 아들, 딸들보다 한 2분의 1을 더 받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다 장모님한테 드린 거죠. 그럼 저기 따님도 받지만 사위도 2분의 1 정도 받는다. 아니요, 사위는 못 받죠. 사위는 못 받는. 네, 받는 거. 딸이 받는 거. 그러니까 제 와이프 목은 그냥 저희는 포기하고 다 협의 분할로 해서 그 장모님께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됐고요. 근데 이렇게 땅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조상호 변호사가 용인 시장이에요. 근데 그게 그린벨트야. 그걸 풀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언론이 가만히 있겠냐고. 여기 있는데. 네,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일은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냥 실례로 들면 저기 이웃 토지하고 경계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 분쟁이 있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당연히 저한테 묻죠. 집안에 변호사 있으면 다 그래요 원래. 조수방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럼요. 다 그렇습니다 원래. 용인에서 변호사 하는 분은 우리 현근택인데. 조수방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참네. 아니 원래 그래요 그냥. 그건 당연하죠 그냥. 야 근데 지역구였다고 생각하니까 더 끔찍하네. 그러니까요.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거지 말이야. 본인이 강남구 의뢰에서 4년 동안 그 국회의원을 했어요. 네. 그러면 강남구 의뢰 관련된 뭐 택지 개발이든 아니면 뭐 어떤 각종 민원 사항이든 그 서울시장이 누구랑 협의를 합니까? 그 자기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이랑 협의를 했겠죠. 야, 지역구에 땅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장 되자마자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 일지를 한번 정리한 거 다 합쳐 보죠. 이제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과정을 한번 다 읽어드릴게요. 누가 정리한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예. 1970년 오세훈 처와 처가 식구 내곡동 땅 1331평 상속. 이게 논으로 따지면 거의 한 6마지기 정도 나오겠네. 그렇죠. 시골로 따지면 넘네. 200평이니까. 자, 2000년에 오세훈 내곡동 땅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포함됐어요. 그때 국회의원 할 때 이야기하는 거고. 예. 2005년 6월 13일 날 오세훈 내곡동 땅을 측량합니다. 2005년 6월 20일 SH공사가 개발 계획 위한 조사 설계를 개시합니다. 여기 9일 전. 2006년 3월 이명박 서울시장 내곡동 임대주택 개발 계획을 제안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서초구청 주민이 반대합니다. 환경부도 그린벨트 훼손 면적 축소 요구를 합니다. 2006년에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취임합니다. 2008년 2월 노무현 대통령 퇴임 시까지 사업 진척 없었습니다. 2009년 2월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2009년 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 특별법으로 대체됩니다. 2009년 9월 서울시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내곡지구 보금자리 개발 계획이 확정됩니다. 개발 면적 9천여 평이 확대됐고요. 임대주택 비율이 66%에서 44% 축소됐습니다. 2010년 토지 보상이 실시됩니다. 개발이 거론되기 전 2000년 중반 공시지가 평당 30만 원대였던 것을 지금 한 6배가 올랐다 그랬나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평당 280만 원, 네. 276만 원에 보상받았으니까 뭐 거의 한 10배 가까이 되죠. 그리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임대주택 비율이 66%에서 44%로 축소가 되면 상대적으로 민간 개발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양 개발 부분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게 토지가 보상가라든가 토지가 산정을 할 때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건 원래 저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른바
MB타운, 내곡동 안에 MB타운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는 작업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 개발이 그렇죠. 되고 그 인접지로 자기 땅을 갖고 있거든요. 인접지로 이상득도 네. 사고 이명박 대통령 이시영 네. 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MB가 그걸 추진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모티브를 오세훈 시장이 제공해서 그렇죠.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협력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만큼 과감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좀 비싼 값에 수용해가지고 보상받고 빠지는 거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주변 다 개발해서 그 개발 인프라를 자기가 그냥 그대로 누려보려고 했던 그 사건이었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박형준 후보가 MB를 뛰어넘었다면 저기 오세훈 후보는 MB를 따라가려 했다. 네. 그런 사건이었다. 그렇죠. 이제 콩고물이 네. 이명박 밑에서 있으면 결국 떨어지는 상황 아니에요. 네. 정부가 저거 허락해 주니까. 단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이유는 임대주택이 많으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럼요. 당연한 거죠. 네. 야, 놀랍다 진짜. 이게 꼼꼼한 스킬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놓고 쪼잔하면서도. 네, 그렇죠. 내 마음속에 땅이 없었다는데 뭐. 야,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공직자가 이런 짓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실은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오세훈은 후보가 될 수 없는 지경의 상태를 후보로 계속 끝까지 고호를 해야 되니까 계속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박형준만큼이나 법정 들락거리다가 임기 끝나겠네요. 당선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게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무효 사유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네. 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유권자의 투표 판단에 영향을 미쳤느냐예요. 네. 그리고 그게 특히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다면 당선 무효형으로 선고합니다. 네. 그게 판결문 당선 무효형이냐 아니냐 그 양형 기준,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를 판단할 때 항상 나오는 기준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서 뭐 내부 혁신 용역으로도 필요하지만은 부동산 비리 척결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호 변호사를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세훈이나 박형준이 당선된다고 할지라도 1년 동안 끝없이 괴롭혀야 돼요. 법정 들락거리게 만들고 고소고발 계속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예를 들면 역사는 반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설사 당선됐다고 할지라도 이게 대선까지 갈 만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오세훈, 박형준은 사실상 당락 여부를 떠나서 사실상 끝난 정치 생명이라고 정치인 끝, 예,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못해요. 공직사회에서 사실은 퇴출시켜야죠. 네. 이런 분들은. 웃기는 놈들이에요. 네. 난 세상에 양심적으로 자기 공직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이득을 얻었다고 하면 똑같은 주제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 앞에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상식적인 사실 거거든요. 이 사건도 애초에 자기가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뭐 일정 부분 수익이 생겼던 기부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커지지도 않을 사안이었죠. 차라리 이명박한테 미루는 건 어땠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땅을 풀려고 우리 땅도 풀어준 거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득을 얻게 돼서 그냥 죄송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될까?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가장 현명한 대응은 당시 제가 그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저는 없고 워낙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는다. 그 정도 선에서 그쳤어야 돼요. 근데 그 정도 선에서 그치면 본인은 어떻게 했겠냐면은 왜냐면 그렇게 되면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싫었던 겁니다. 네. 아니 의혹이 있는 걸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벗어보려고 야, 난 땅 몰랐어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땅을 알았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당황했을 겁니다. 네. 오세훈에 관련된 의혹은 사실상 증거는 다 나왔죠. 뭐 스모킹건 있냐 없냐인데 봤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타나는 게 스모킹건이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 오세훈이 뭐 직접적으로 브리핑하는 장면도 있고 그런 서류도 수도 없이 나왔으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아니 이 정도 나왔으면 그 증거가 다 나온 거지. 무슨 오세훈이 내곡동에 간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그건 나와도 난 그거 조작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 서울 시민들 받으라도 또는 부산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저는 바라겠고 아직 투표가 끝난 게 아니고 본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오세훈이나 박형준을 찍어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LH 사태 관련해 가지고 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대처하고 있는 거 보시면은 진정성 느껴지잖아요. 국세촌 동원해 가지고 탈탈 털어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확실히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 근데 그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이제 혈안이 돼 있을 오세훈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국무회에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이렇게 정권 흔드는 용도로 어마어마하게 쓰일 거란 말이죠. 오세훈, 박형준 저는 무조건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코앞에 다가와 있네요, 여러분. 자, 힘내시고, 자, 아까 그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따가 앞부분 못 보신 분들은 앞부분으로 돌아가셔서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